자, 이번에 다뤄볼 주제 정말 흥미로웠어. 90년대 루인스키 스캔들을 다룬 공식 문서랑 제프리 앱스타인의 개인 제트기 비행 기록. 거기에 시보레라는 개념을 다룬 논문까지. 맞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조합인가 싶었거든. 완전히 다른 시대, 전혀 다른 성격의 스캔들 두 개인데. 이 둘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서 시작된 거잖아. 근데 깊이 파고 들어보니까 와, 정말 소름 돋는 연결고리가 있더라고. 바로 그 연결고리의 핵심이 시보레라는 개념인데, 이걸 렌즈 삼아서 보니까 빌 클린턴이라는 인물이랑 그를 둘러싼 권력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그거야. 어떻게 한 단어가 운명을 가르고 또 어떻게 특정 공간에 대한 접근권 자체가 그들만의 암호가 됐는지. 좋아. 그럼 그 시작점부터 한번 가볼까? 1998년 1월 26일 클린턴이 뱉었던 그 유명한 한마디. 나는 그 여자 루인스키 양과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뒤흔들었지. 당시만 해도 대중들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분위기였잖아. 그랬지.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터졌어. 나중에 대배심 증언대에 서서는 말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아, 성관계의 정의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다. 바로 그거야. 당시 클린턴 변호인단이 폴라 존스 재판에서 합의했던 성관계의 법적 정의가 아주 구체적이고 한정적이었다는 점을 파고든 거지. 정확히는 성적 접촉을 유발할 의도로 접촉하는 행위, 이런 식의 아주 좁은 정의였지. 클린턴은 루인스키와의 일이 이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거야. 자기는 수동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성관계를 한 게 아니라는 논리.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논리였는데 이게 대중들한테는 엄청난 모욕감으로 다가왔을 거야. 우리가 바보인 줄 아나? 이런 분노가 들끓었지.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언어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대중을 속이려 했다는 그 태도 자체가 탄핵의 명분이 됐으니까. 결국 위증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됐고, 물론 상원에서 부결돼서 대통령직은 유지했지만 대가는 혹독했어. 9만 달러 넘는 벌금에 악한 소주 변호사 자격도 5년간 정지됐지. 단어 하나 가지고 줄타기 하려다 공적인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셈이야. 바로 이 지점에서 시보레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야. 클린턴이 성관계라는 단어의 의미를 자기 멋대로 잘라서 자신을 결백한 자의 그룹에 넣으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야. 역사적으로도 이런 특정 단어나 발음이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잔혹한 경계선으로 작용해 왔거든. 구약성서 사사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야기. 맞아.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턱을 지키면서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색출하는 장면. 그렇지. 겉으로는 구분이 안 되니까 시보렛, 시볼렛, 즉 이삭이란 뜻의 단어를 발음해보라고 시킨 거야. 근데 에브라임 지역 방언에는 쉬 발음이 없어서 이거 시볼레라고 발음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자리에서 발음이 다른 사람 4만 2천 명을 죽였다는 정말 끔찍한 이야기지. 언어가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칼날이 된 중간인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더 무서운 점이지. 아마 1923년 관동대 지진 때 조선인 학살 사건을 말하는 것 같네? 응, 맞아. 사실 그 부분은 읽으면서도 정말 좀 힘들었어. 혹시 이 부분이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듣기 힘드시면 한 1분 정도 뒤로 넘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 이야기야. 당시 일본인 자경단이 조선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붙잡으면 주고행 고지센을 발음시켜봤다는 기록. 한국어 하자들은 어두에 타금이 오는 걸 제대로 발음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거지. 주고행의 주나 고지센의 고 같은 발음이 어눌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창으로 찔러 죽였다는 거잖아. 더 큰 비극은 이 언어 테스트가 너무나 부정확했다는 점이야. 지방 사투리가 심한 일본인이나 청각장애인, 심지어 너무 놀라서 말을 더듬던 일본인까지 희생됐다는 증언이 많았어. 우리를 지키겠다는 명분이 결국 무고한 내부의 사람들까지 해친 거네.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일본군 텁자를 식별하려고 롤라팔로자라는 단어를 쓴 것도 비슷한 예고. 아, 일본어에는 없는 L 발음. 그렇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군을 식별하려고 팔ля니차라는 빵 이름을 썼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결국 시보레는 특정 집단만이 공유하는 언어, 문화, 경험 같은 암묵적인 코드인 셈이구나. 맞아.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로 소속감과 배탈성이 동시에 생겨나는 거지. 자, 그럼 이 시보레라는 렌즈를 가지고 다시 빌 클린턴에게 돌아와 보자고. 루인스키 스캔들이
언어를 통해 선을 그으려던 시도였다면 앱스타인 사건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보레를 보여줘. 앱스타인의 비행 기록이 그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지. 바로 그거야. 그 유명한 롤리타 익스프레스. 아, 그 비행기에 누가 탔느냐 그 탑승 기록 자체가 일종의 시보레라는 관점이구나. 이건 발음처럼 무의식적인 게 아니라 아주 의식적이고 배타적인 입장권이네. 정확해. 수많은 비행 기록 중에 특히 2002년 9월 아프리카행 비행 기록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그 로그 파일을 보면 탑승자 명단이 나오지. 빌 클린턴, 영화배우 케빈 스페이시, 코미디언 크리스 터커. 여기까지는 아프리카 빈곤 퇴치라는 공식 목적에 그럴듯해 보여. 근데 그 명단 사이에 아주 낯선 이름들이 끼어 있어. 기슬레인 맥스웰, 세라 켈렌, 션테이 데이비스. 바로 이 이름들이 이 비행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시보레인 거지. 기슬레인 맥스웰은 뭐 앱스타인의 핵심 공범이고, 세라 킬레는 나중에 검찰 수사에서 앱스타인의 잠재적 공범으로 지목됐던 인물이야.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션테이 데이비스. 이 여성은 앱스타인의 연락처에 마사지 캘리포니아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된 27명 중 한 명이었어. 잠깐만, 그럼 정리해보자면 전직 미국 대통령과 할리우드 스타들이 인도주의 활동을 명분으로 떠난 비행에 성착취 네트워크 핵심 설계자, 잠재적 공범, 그리고 피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타고 있었다는 거야. 와, 이건 그냥 이상한 조합이 아니네. 이 비행기 자체가 공적인 세계와는 완전히 분리된 그들만의 사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공간이었다는 강력한 증거잖아. 이 비행기에 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그들만의 리그에 속해 있다는 증표, 즉 시보레였던 거야. 클린턴이 인도주의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명단 하나가 그 모든 명분을 무너뜨리는 거지. 정황 증거가 이게 다가 아니잖아. 클린턴의 최측근 보좌관 더그밴드랑 기슬레인 맥스웰이 주고받은 이메일.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사무실 좀 둘러 라고 할 정도로 격이 없는 사이였다는 게 드러나지. 심지어 2010년 첼시 클린턴의 결혼식에도 기슬레인 맥스웰이 버젓이 하객으로 참석했어. 그게 앱스타인이 2008년에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까지 한 이후의 일이라는 게 중요해. 온 세상이 앱스타인과 그 주변을 손가락질할 때도 클린턴의 가장 사적인 공간에는 그들이 내부자로 존재했던 거네. 앱스타인의 자택에서 발견된 연락처에 클린턴 재단, 클린턴 집, 사무실까지 무려 21개나 되는 연락처가 있었다는 사실도 그렇고. 이건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언제든 연결될 수 있는 아주 긴밀한 관계였다는 뜻이지. 여기서 더 나아가 2018년, 그러니까 앱스타인이 재수사를 받기 직전에도 그가 클린턴과의 비공개 만남을 주선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나왔잖아. 이 모든 연결 고리들이 가리키는 건 하나네. 그들은 같은 시보레를 공유하는 외부의 도덕적 잣대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견고한 내부자들이었다는 것.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 루인스키 스캔들에서 클린턴이 쓴 시보레는 언어였어. 나는 법적 정의에 따른 성관계는 안 했다고 말하면서 법을 아는 자신과 그걸 모르는 대중을 구분지으려 했지. 공개적인 무대 위에서 벌어진 일종의 지적 기만극이었어. 반면에 앱스타인 스캔들에서 작동한 시보레는 접근성 그 자체였던 거고. 누가 앱스타인의 비행기에 탈 수 있는가? 누가 클린턴의 딸 결혼식에 초대받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들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지. 대중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작동하는 철저한 배제의 논리였어. 물론 클린턴 본인은 앱스타인의 섬에 방문했다는 의혹은 계속 부인하고 있고 비행 기록상으로도 섬에 직접 내린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겠지. 맞아. 하지만 중요한 건 두 스캔들 모두 결국 누가 우리 편인가를 가르고 외부와 내부를 나누는 그들만의 암묵적인 코드가 깊숙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이야. 결국 클린턴의 두 스캔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시보레의 진화 과정 같아. 진화 과정? 90년대의 권력이 대중을 상대로 한 공개된 언어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면 2000년대 이후 엘리트들의 권력은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사적인 공간으로의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변한 거야. 아, 시보레가 백악관 기자회견장에서 개인 제트기의 활주로로 옮겨간 거라는 말이네? 바로 그거지. 그렇게 되면 공개적인 비난이나 여론은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게 돼. 그들만의 비행기에 오를 수만 있다면 세상의 손가락질은 그저 외부인들의 소음일 뿐이니까. 어쩌면 이게 클린턴의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섬뜩한 질문일지도 몰라. 우리가 보는 세상의 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보레를 통과한 그들만의 세상이 얼마나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야.